네, 이번에는 화제 인물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네, 박경환 의원, 홍문종 의원, 대표적인 친박 의원들이죠. 고향이 됐다. 이 말은 누구한테 했을까요? 어제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입니다. 어제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옛날에 전북 고양이 같으시더니 지금은 전북 고양이가 되셨어요. 검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치어리더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요. 우리 고위 공무원단 그 검증에서도 저 정도면 통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정권의 인사 배제 기본 원칙 5대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3가지 이상이 위반이거든요.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목이 탈 것 같습니다. 저렇게 친박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공격을 하니까요. 친박 의원도 친박이지만 외통이죠. 외통이는 뭐 거의 상원 아닙니까? 다섯 네.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는 그렇죠. 데기 때문에 뭐 7선에 뭐 수청원 의원, 뭐 5선에 최경원 의원 이제 포진하는 데고 제가 재밌게 본 거는 홍문종 의원이 야당 보고 당신들 그 야당할 때는 호랑이 되지만 왜 지금은 고양이가 됐느냐. 네. 당신들이 과거 새누리당을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냐라고 맨날 비판해놓고 당신들은 왜 출장소가 됐냐인데 거꾸로 질문도 가능합니다. 당신들은 호랑이가 돼야 되는데 왜 고양이 역할밖에 못하느냐. 서로 지금 그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서로가 지금 자기가 딛고 있는 지점이 어색한 거예요. 예, 그러네요. 여야가 바뀌고 있죠, 공수가. 민주당도 이게 뭐 한 10년 야당하다가 갑자기 여당 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수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나 다선 중진 의원인데 치열하게 호랑이처럼 야당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초재선 의원들이 주로 하거든요. 파이터 역할은. 그렇죠, 근데 뭐 의정생활 거의 40년 가까이 한 7선 의원이 나와서 그 강경화 후보자하고 파이팅을 해봐라 하면 파이팅이 잘 안 되죠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여야 할 것 없이 내가 지금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스스로 헷갈려하고 있다. 뭐 이런 장면이다. 실제로 그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이런 이제 공격의 선봉장들은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한국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 당의 초재선 의원은 선비 같다. 네. 공격을 할지 모르고 굉장히 얌전하다, 점잖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중진들이 나와가지고 선봉에 서는 모습들이 좀 어색하게 보인다 해야 되나요? 좀 그래 보입니다. 내부에서 우스갯소리로 야당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오랜만에 야당하다 네. 보니까 이주영 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야당 좀 하지를 못해보니까 잘 못하겠다 얘기했고, 야, TV에 잘 안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진짜 친박 그 중진들이 다 나왔는데, 진짜 뭐 이런 얘기도 했죠. 호랑이, 고양이 얘기했고요. 또 서른 의원 또 민주당의 또 중진 다선 의원이잖아요. 양이지 뭐 양이라고 하면서 거물들이 야당 됐으면 정책질을 해야지 이러면서 또 다시 또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외통에는 너무 중진들 다선 의원이 많다 보니까 활발한 어떤 청문회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청문제도도 손을 봐야 되는 게 어제 뭐 많은 분들이 짜증난 게 국회의원들이 7분 발언 그러니까 이 청문이라는 것은 상대의 답변을 유도하고 얻기 위한 것인데 그냥 채널A 7분 출연한다. 그래서 7분 쭉 말하고 그다음에 답변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그동안에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아니면 뭐 그거로서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거의 뭐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청문장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받았는데 청문제도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외통위에 새누리당 이 친박 의원이 8명이나 포진했습니다. 8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작년 7월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나온 이후로 화면 보세요. 요새 저게 일렬로 앉기도 힘들어요. 쭉 앉았어요. 그러니까요. 다 친박이고요. 작년 7월 첫 보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에 거의 8, 9개월을 자명했던 친박계가 사실은 어제 정말 이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저분들이 과연 그동안에 대해서 충실히 반성을 했는지 또 그런 부분도 관심이었었는데 또 질문의 내용들도 사실 아주 공세적이지 못했고요. 저는 여당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당 고양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정책 검증에 있어서는 날카롭게 해줘야 되는데 여당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청문회 좀 앞으로 문화도 좀 바뀌고 또 상시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인적 검증해내는 거 더구나 외교부 장관이면은 대한민국 외교를 이끌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며 전 세계를 대해서 특히 4강 플러스로 유럽이라든가 다양한 외교에 대한 식견을 봐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보고 싶은 게 마침 또 시점이 좀 묘한 게 이 중에서 상당수 분들은 당원권 정지를 이제 했다가 이제 다른 정당에서 복당이 되면서 당원권 정지가 풀린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점이 공교롭게 자유한국당이 이제 곧 있으면 당권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박들이 다시 전면에 서서 우리 아직 안 죽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의도가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돌아온 친박 윤상현 의원 저 중에 한 명이죠. 윤상현 의원 잠깐 긴장을 놓쳤는지 마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부 장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가 첫 질의만큼 우리 후보자님의 기본적인 외교 안보 통일에 대한 철학과 지식을 엿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성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일부러 3번 반복해서 보여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화제의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제 인천공항을 또 시끄럽게 했던 또 다른 사람이죠. 바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인데요. 어제 드디어 한국당을 밟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아파했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애도를 표했는데 정작 자신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어요. 이제 자신의 디자인 업체죠. 이제 모래알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49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맡은 일을 했을 뿐이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았을 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프랑스에 있었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저번에 정유라 씨도 들어왔을 때 정권이 바꿔서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세상 바뀌길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자기가 탄압을 받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 오면 탄압을 안 받고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니까 들어온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또 안 맞긴 하죠, 사실은. 근데 정유라가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고무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하는데 지금? 예, 근데 고무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자신도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 끝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왔는데 다른 부분은 사실은 세월호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자신의 또 혐의를 또 부인하는 부분은 약간 좀 어색하거나 부적절해 보이고 아마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참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세월호 문제를 깊숙이 파헤쳐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유섬나 씨가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녀 유섬나 씨의 경우에는 횡령과 배임 액수가 492억에 달할 정도로 사업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청해진이라는 회사의 정체 그리고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청해진에 온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치권이 뒤에서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의혹들만 설만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세상 바뀌길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내가 입만 열면 많은 사람들이 다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지금 박주민 의원은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세월호 이 참사가 발생했을 때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에 대한 추적과 이 과정들이 사실은 세월호 참사의 여러 가지 원인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사실 그런 의혹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이 결국은 당시 정권과의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를 거부하고 이 부분을 부인하고 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양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과의 연관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렸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유병헌 그 회장 그룹 일가가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본인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객관적인 실체는 좀 저는 이제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492억인데 당초에 그렇게 높은 액수를 이 횡령이라든가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체포영장 하는 과정에서는 이 액수가 거의 40억 원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그러면은 사실상 영장 발부도 쉽지 않다는 그런 법조계 일부 의견도 있던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유섬나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권과의 이런 연계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지는 역시 검찰과 또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한 추적과 또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요. 그리고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제 인물 가보겠습니다. 네. 돈봉투 만찬으로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검찰국장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합동감찰관에서 어떤 결과를 내렸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경우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고 공고하였고, 특히 이 전 지검장의 경력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이 된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를 공고하였으며,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네. 일단 면직을 두 네. 사람에게 했는데 해임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뭐 면직도 상당히 큰 어떤 징계라고 보면 될 거고 네. 해임이 가장 큰 징계면 그 다음 징계가 면직입니다. 면직 같은 경우는 법적 효과가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아마 크다고 봐야 되고 빅2라고 그러죠. 이영렬 전 지검장하고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는 면직을 받았고요. 나머지 관련된 이제 검사들은 경고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빅2는 또 그중에 이제 이영렬 지검장 같은 경우 나왔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고요. 이 안태근 국장 같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그래서 형사수사는 안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영렬 전 지검장이 받은 거는 이제 돈봉투가 그렇죠. 김영란법 위반인 거고. 그렇죠. 안태근 국장이 받은 거는 아니고 똑같은 돈이 건너갔는데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겁니까? 상하 관계냐 아니냐 막 이런 걸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김영란법, 그 청탁금지법이 그 입법 목적이 네. 대가가 따지지 않고 받았으면 안 그렇죠.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외 규정은 있긴 합니다. 뭐 공무원 간의 어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돈을 줬을 때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안태근 국장은 빠져나가는 모양새고요. 네. 이영렬 지검장은 그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본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판단은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은 판단이 아닌가. 이 김영란법은 일단은 공무원 돈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지금 김영란법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할 계제가 아니고 그렇죠. 네. 또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뭐 사적으로 쓰냐 갖고 토론할 것도 아니고 국민적 관심은 이른바 우병우의 그림자가 검찰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끝나자마자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중앙지검장이 식구들이 앉아서 관행적으로 돈봉투를 주고받으면서 파티를 했다는 예,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던 것인데 딱 뚜껑을 여니까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밖에 안 이거 황당한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특수활동비 부분은 뭐 검찰이 관행적으로 뭐 쌈짓돈처럼 쓴 거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면직했으니까 끝났다.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이 지점에서 많은 국민이 왜 충격을 받았는가라는 그 첫 번째 주제에 우리가 좀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되는 것이지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 왜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썼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 사안의 본질인 것인가. 예. 우병우의 민정수석이 검찰을 장악했던 이 문제, 그다음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했던 이 문제는 어디가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예. 사라진 이 문제를 다시 토론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직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제 검찰 수뇌부가 생기고 이제 법무부장까지 임명이 되고 나면 이 부분 어떻게 조사해 나가는지 온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